오빠, 나 아직 살고 싶은데, 근데 너무 무서워. 19살 여고생 하늘이 책상 아래에서 숨죽여 울던 이 아이는 단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단 하나뿐인 여동생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 이제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하늘이. 그리고 지금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고요한 고등학교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와이셔츠 틈으로 언뜻 드러난 건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흔적. 손에 쥔 국화는 한 사람의 죽음을 향한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검사입니다. 동시에 과거엔 조폭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는 그 무엇도 아닌 죽은 여동생의 오빠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잠깐 1초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세상에 혼자가 된 조폭 출신 검사 오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메일함에 익명으로 도착한 메일 한 통. 제목이 없어 스팸인가 싶었는데 첨부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어보니 동영상 파일이더군요. 처음엔 화면이 새까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며 어둠 속에서 얼굴 하나가 드러났죠. 제 여동생 하늘이었습니다. 오빠, 나 아직 살고 싶어. 근데 너무 무서워. 하늘이는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화면은 계속 불안하게 떨렸고 하늘이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하늘이는 급하게 휴대폰을 책상 밑으로 숨겼습니다. 화면은 다시 어두워졌지만 소리는 계속 녹음되고 있었어요. 야, 쟤 또 온다. 진짜 웃기지 않냐? 피 묻은 교복도 아직 안 버렸. 완전 찌질해. 그리고 영상은 카우 끊겼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핸드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느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저도 모르게 목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괴로움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하늘이는 한 달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9의 나이로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검사가 된 지 딱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힘든 곳이 생활을 견디게 해준 건 오직 하늘이의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오빠가 멋진 검사 되면 내가 학교 가서 엄청 자랑할 거야. 그 말을 훈장처럼 여기며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과거 제 모습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였죠. 조직의 칼잡이로 불리던 시절,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를 위해 그 모든 과거를 끊어내고 새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악착같이 법을 공부해 마침내 검사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늘이를 자랑스럽게 해주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은 더 이상 세상에 없었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정의는 정작 하늘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검사라는 직함이 이런 상황에서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펑난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손등이 터지는 고통은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일까? 하늘이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리고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학교에서는 그저 하늘이가 학업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만 했습니다. 그 말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은 제가 등신 같은 바보였습니다. 눈물을 거칠게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다시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더 집요하게 살폈습니다. 하늘이의 눈빛에 담긴 공포와 절망, 그리고 마지막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늘이의 죽음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찾아낼 차례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차가운 법이 아니라 내 동생 하늘이의 마지막 정의였습니다. 내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놈들을 내 손으로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겁니다. 검사로서가 아니라 오빠로서 그것이 제가 하늘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하늘이의 장례를 치르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모든 게 꿈속 같습니다. 하늘이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하늘이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라벤더 향이었죠. 그러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여기에 없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늘이의 단정한 글씨로 정리된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얀 봉투 하나. 봉투에는 사랑하는 오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빠, 나 요즘은 웃는 법을 잊어버렸어. 매일 가면을 쓰고 학교에 가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 오빠가 검사라서 나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벌 받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 그런데 아무도 날 안 도와줘. 다들 그냥 모르는 척해. 나 없어도 오빠는 꼭 멋진 검사로 오래오래 살아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오빠니.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눈물이 떨어진 자국이겠죠.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하늘이가 남긴 글씨를 점점 더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몰랐을까? 왜 내 동생의 고통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을까? 유서 뒷면에는 다른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혼자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요리법도 써뒀어. 냉장고에 내가 만든 오므라이스 있으니까 절대 끼니 굶지 말고 잘 꺼내 먹어. 와이셔츠는 다 세탁해서 다려놨어. 오빠는 항상 내 자랑이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오빠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겠지만 이젠 안녕. 무릎 위에 놓인 편지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자 억눌렀던 울음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하늘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깊이를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오므라이스가 있었습니다. 접시 위에 랩까지 씌워놓은 채로요. 그리고 옷장엔 깨끗하게 다려진 와이셔츠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빠인 나를 생각했던 내 동생 하늘이 교복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옷장 구석, 쇼핑백에 담겨 있더군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교복 셔츠 곳곳에 검붉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늘이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일기장이 여러 권 꽂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처음 몇 장은 밝고 희망찬 글들이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글씨는 점점 흐트러지고 내용도 어두워져 갔습니다. 오늘도 칠판에 서하늘은 걸레라고 써놨어. 지우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모두가 봤어. 아무도 누가 썼는지 말해주지 않았어. 선생님도 그냥 지우고 수업을 시작하셨어. 교복에 토마토 소스를 쏟았다고 둘러댔어. 사실은 차연이가 일부러 그런 건데 웃으면서 실수라고 했어. 다들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했어. 오늘은 체육 시간에 공으로 얼굴을 맞았어. 일부러 그런 게 분명한데 선생님은 그냥 조심하라고만 하셨어. 팔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오빠한텐 말 못해. 바쁜 오빠가 나 때문에 걱정할까봐.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당한 모든 끔찍한 일들이 날짜별로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글은 이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약해서 그래. 하지만 너무 아파. 가해자들은 평생 잘 먹고 잘 살겠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을 거야.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인 것 같아. 내 동생은 자신의 가해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그 생각이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늘이는 제가 검사라서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거라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버렸던 겁니다. 일기장을 이를 악물었습니다. 법이 하늘이의 정의를 외면했다면 내가 직접 바로잡겠다고. 이번엔 검사가 아니라 오빠로서 말입니다. 서도하는 검찰청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며 오래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죠. 파란색 체육복을 입은 여동생 하늘이가 수줍게 웃으며 그의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도화는 멍한 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직에 있던 시절, 사람들은 그를 칼잡이 도안이라 불렀습니다. 불법 도박장, 사채, 뒷골목 분쟁 해결사,
그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히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사 신분증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도하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20살 무렵 그는 서울 변두리의 유명 조직에서 활동했습니다. 어느 날 팔자국이 얼굴에 선명한 선배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야, 도한이 저놈은 칼 안 들어도 눈빛으로 사람 잡는 놈이야. 머리도 좁, 기백도 남다르지. 사람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바로 그날 밤 여동생 하늘이가 조직 사무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교복 차림의 작은 아이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오빠, 나 그런 오빠 싫어. 그 피 묻은 손으로 나 만지지 마.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서늘한 눈빛이 도하의 심장을 예리하게 찔렀습니다. 그날 밤 도하는 조직을 나왔습니다. 조직을 나오는 대가로 그는 갈비뼈 3대가 부러졌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앞에 다시 인간으로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도하는 오래된 상자에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하늘이가 그에게 선물한 첫 넥타이였습니다. 오빠, 이거 합격하면 꼭 메고 와. 그 약속을 지켰고 검사 임용식 날 그는 이 넥타이를 맸습니다. 하늘이의 자랑스러워하던 표정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모든 걸 바로잡겠다. 내가 당한 일, 내 동생이 느꼈던 고통 모두 갚아주마. 도하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 한양고등학교 심리상담교사 임명장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다니던 바로 그 학교였습니다. 검사 신분을 숨기고 그는 상담교사로 위장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은 정교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검찰 내부 인맥을 통해 꾸민 가짜 경력, 심리상담사 자격증,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된 인터뷰 답변들. 교무실 첫날, 도하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했습니다. 교장은 인자한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서 선생님, 환영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민한 애들이 많아요. 선생님께서 잘 좀 다독여 주십시오. 그 말에 도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도하는 학생부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 하늘이가 있었던 반, 그 교실, 그 안에 환하게 웃고 있는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옆구리에 오래된 갈비뼈 상처가 다시금 욱신거렸습니다. 누가 내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누가 이 지옥을 만들었는지 이제부터 내가 똑똑히 밝혀낼 차례였습니다. 도하는 하늘이의 반담임이었던 윤 교사의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윤 교사는 반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 서하늘 학생 말이죠. 참 안타깝죠. 하지만 워낙 내성적인 아이라 아마 학업 스트레스가 무척 심했나 봐요. 도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요. 윤 교사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 사이에 항상 약간의 다툼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심각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반은 특히 모범생들이 많거든요. 도하는 그 모범생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고 해맑게 웃는 아이들. 하지만 그는 전문가였습니다. 거짓 웃음과 진짜 웃음을 기가 막히게 구별할 줄 알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도하는 아주 익숙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서늘한 냉혹함을요. 교실 구석에서 도하는 한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며 외롭게 앉아있는 소녀였습니다. 도하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안녕, 나 새로운 상담 선생님이야. 서도 아니라고 해. 소녀는 깜짝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김소영이에요. 혹시 서하늘 학생 알았니? 소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하는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같은 반이었으니까요. 도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내 상담실에 한번 놀러 올래. 그냥 이야기나 나누고 싶어서. 소영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도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날 밤 도하는 하늘이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차연, 김진우, 박소라, 정태희 이름들을 하나하나 노트에 기록하며 그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이의 오빠로서 이 지옥 같은 싸움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상담실에서의 두 번째 주, 도아는 점심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다 몇몇 학생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야, 걔 진짜 왜 그랬을까? 걔 원래 좀 이상했잖아. 피 묻은 교복도 안 버리고 다녔다며? 완전 찌질의 극치. 아, 진짜 걔 때문에 우리 학교 망신만 당했지.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아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그 아이들은 도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새로운 친절한 상담 교사일 뿐이었. 학생들, 도아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니? 차연이라는 소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내 성적 최상위 학생회장. 누가 봐도 완벽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아, 선생님 그냥 학교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도아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혹시 서하늘 학생 얘기를 하고 있었나? 아이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연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저희는 하늘이랑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도아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점심 맛있게 먹어. 도아가 돌아서자마자 등 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선생 뭐야? 왜 갑자기 서하늘 얘기를 꺼내 소름 돋아? 도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그 괴물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학생의 가면을 썼지만 그 내면은 이미 시커멓게 썩어 있었습니다. 그는 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도아는 소영이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소영이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도아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소영아, 하늘이와 친했니? 소영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해 보여? 혹시 네가 알고 있는 게 있니? 소영이는 눈물을 냈어 참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선생님, 말할 수 없어요. 말했다간 저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도아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따돌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악랄한 괴롭힘이었습니다. 걔네들이 누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줘야 선생님이 널 도울 수 있어? 소영이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못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아는 소영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네가 준비됐을 때 그때 이야기해줘. 선생님이 꼭 지켜줄게. 그날 오후 도아는 교사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한양고는 명문대 진학률이 매우 높은 학교입니다. 서하늘 학생의 불행한 사고는 정말 안타깝지만 이제 그만 잊고 학교의 명예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도아는 조용히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교감이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미 경찰 조사도 끝났고 학생의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명백한 개인적 사유의 자살이었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도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교장이 답했습니다. 그건 학업 스트레스, 진로 고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도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명문학교라는 허울 좋은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며칠 후 도아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시간에 휴대폰을 잠시 보관한다는 핑계를 대고 그는 메시지와 SNS를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차연, 진우, 소라, 태희, 네 명이 만든 비밀 채팅방. 그 방의 이름은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채팅방 안에는 하늘이를 괴롭히는 장면들이 가득했습니다. 몰래 찍은 굴욕적인 사진들,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메시지들, 그리고 계획적으로 괴롭힘을 모의한 증거들까지. 도아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했습니다. 반격의 증거 수집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무실에서 도아는 우연히 하늘이의 담임이었던 윤 교사의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학부모 상담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서하늘 학생 어머니, 학교 폭력 문제로
수차례 상담 요청,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어머니가 여러 번 학교를 찾아와 상담을 했다는 기록이. 하지만 그 처리 결과는 모두 학생의 예민한 성격 문제로 인한 부적응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아는 윤 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혹시 서하늘 학생의 어머니께서 학교 폭력 문제로 상담하신 적이 있습니까? 윤 교사는 크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진로 상담이었습니다. 도아는 노트를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5번이나 방문하신 기록이 있네요. 매번 일반 상담이었을까요? 윤 교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선생님. 윤 교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아는 윤 교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무엇을 넘어가자는 말씀이십니까? 한 학생의 죽음 말입니까? 윤 교사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학교에서, 아니, 더 위에서 이 일을 덮으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어머님이 여러 번 찾아오셨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마시켰어요. 차연이 부모님이 교육청의 영향력이 아주 크거든요. 도아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용암처럼 솟구쳤지만 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도아와 하늘이. 우리 둘뿐이었는데 어머니가 학교에 와서 상담을 했다니 기가 막혀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도아는 소영이를 다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엔 하늘이의 일기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소영아, 이거 한번 볼래? 소영이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넘기던 소영이는 갑자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 이제 말해도 괜찮아. 내가 꼭 지켜줄게. 소영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 그날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도와주지 못했어요. 하늘이가 화장실에서 애들한테 머리카락을 잘리고 얼굴에 케첩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차연이가 저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했어요. 도아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의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네가 본 것, 들은 것 전부 다 말해줄 수 있겠니? 소영이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늘이가 당했던 끔찍한 괴롭힘, 선생님들의 무관심과 방관,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은폐되었는지에 대해서 도아는 소영이의 모든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증인이 생긴 것입니다. 소영아,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야. 그날 저녁, 도아는 하늘이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영상과 소영이의 증언, 그리고 비밀 채팅방 캡처 자료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아의 상담실에 뜻밖의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가해자 중 한 명인 정태희였습니다. 태희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 태희야, 선생님께서 하늘이 일에 대해 조사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사실 저도 관련되어 있어요. 도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또 하나의 증언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데? 태희는 손을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하늘이를 많이 괴롭혔어요. 처음엔 그냥 장난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차연이가 전부 주도했어요. 하늘이가 자기보다 시험을 잘 봤다고 질투해서 도아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태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날 체육관 창고에서 하늘이 교복을 벗기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학교 전체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어요. 하늘이가 울면서 빌었는데 차연이가 비웃으면서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 다음 날 태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아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하늘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후회해요. 매일 밤 하늘이 얼굴이 꿈에 나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차연이 아버지가 교육감이랑 아주 친하거든요. 도아는 태희의 증언도 모두 녹음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더 결정적인 증거. 그들의 숨통을 끊을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가해자인 진우가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태희와 달리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왜 자꾸 옛날 일을 들추고 다니세요? 그냥 조용히 지나간 일이잖아요. 도하는 말없이 하늘이의 마지막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진우야, 넌 이 영상 속에 있어. 하늘이가 공포에 떨며 울고 있을 때 넌 바로 그 옆에서 웃고 있었지. 진우가 갑자기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걔가 약해 빠져서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뭘 어쨌다고요? 도하는 평온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하늘이의 핸드폰을 훔쳐간 것, 그 안에 있던 이 영상을 지운 것도 네가 아니란 말이니? 진우가 크게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그때 교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바로 교장실로 와주세요. 교장실에 들어서자 교장은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서하늘 학생 사건을 개인적으로 파헤치고 다니신다고요. 도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 학생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교장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교장은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교육감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교장은 도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건, 당장 덮어. 당신, 검사인 거 다 알아. 도하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분이 탄로난 것입니다. 교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직접 전화하셨어. 차연이 아버지가 이 사건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시는군. 도하는 고개를 들어 교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신분이 검사이건 아니건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가담하시면 교장 선생님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교장은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당신 동생이 자살한 건 이미 경찰 조사에서 결론 난 사안이야. 당신이 아무리 검사라도 교육감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도하는 교장실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고 검사의 신분으로 돌아가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할 때가 왔다고. 모든 증거, 증언, 그리고 녹음 파일을 가지고 그는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 하늘이의 피 묻은 유서를 올려놓고 도하는 공소장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들을 법정에 세워 정의를 실현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하는 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 대상자 통보서라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서 검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부장검사가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갑자기 자네가 내부 감사 대상이 됐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도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제 한양고등학교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그 학교에서 자살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장검사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서 검사, 자네 그 학교 이사장이 누군지 알아? 차태성 교육감의 친형이야. 그리고 그 사건의 주동 가해자가 바로 교육감의 조카딸이라고 들었네? 도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영상, 증인들의 녹취 파일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부장검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 검사, 자네, 지금까지 경력 깨끗하게 잘 쌓아왔잖아. 왜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건가? 이건 자네 검사 인생을 통째로 망칠 수도 있는 일이야. 제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검사로서 그리고 오빠로서 제 의무입니다. 그날 오후 온라인 뉴스에 기사 하나가 터졌습니다. 폭력 조직 출신 검사, 신분 세탁 의혹, 충격 도하의 과거가 낱낱이 공개된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도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무서워요. 차연이 애들이 저한테 협박 문자를 계속 보내요. 제가 선생님한테 다 말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 봐요. 도하는 즉시 소영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영의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웬 시커먼 남자들이
아까부터 계속 우리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무도 오질 않아요. 도하는 소영과 그녀의 어머니를 급히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 다음 날, 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마지막 영상,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던 그날 아침,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서도한 검사, 지금 즉시 사표를 제출하게. 그렇지 않으면 자네의 과거 조직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될 걸세. 그리고 자네가 그토록 보호하려는 그 어린 증인과 그 어머니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야. 도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그들은 이제 소영과 그녀의 어머니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도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전 서울중앙지검검사 서도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끔찍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하는 스크린에 하늘이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져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도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 속 여학생은 제 하나뿐인 여동생 서하늘입니다. 제 동생은 19의 나이에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도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거대한 권력층의 압력으로 수사는 번번이 방해받았습니다. 검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부디 제 동생처럼 또 다른 아이들이 침묵 속에서 홀로 울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도하는 검찰청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누군가가 대신 작성해 놓은 사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진 사퇴라는 글씨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도하는 묵묵히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될 뿐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하의 용기에 지지를 보냈지만 동시에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왜 이제 와서 파헤치나 전직 검사가 감정에 휩쓸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 도하는 소영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검사는 아니지만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 그는 법률 사무소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오랜 친구인 민혁이 그곳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하야,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도하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민혁아, 나 변호사 시험 준비하려고 해. 그리고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싶어. 민혁은 도하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옆에서 도울게. 우리 함께 싸우자. 도하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로서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때였습니다. 검사직을 사퇴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도하는 독하게 공부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사건은 학교 폭력 피해자 소송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자신이 다니던 학교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정에서 도하는 힘있게 변론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학교는 피해 학생의 간절한 호소를 철저히 무시했고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의무 위반입니다. 판사는 도하의 진심 어린 변론에 설득되었습니다. 학교와 가해 학생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소송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고 서도환의 이름은 학교 폭력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권 변호사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는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하의 법률 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도한쌤, 아니, 이제는 변호사님이라고 불러야죠. 저도 나중에 꼭 학교 폭력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해주는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도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넌 정말 용감하고 훌륭한 아이야. 소영아, 네가 원하는 꿈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도화를 초대했습니다. 서도한 변호사님, 모두가 부러워하는 검사직을 그만두고 왜 힘든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도화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죽은 아이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입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 여동생처럼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방송 이후 도아의 사무실로 수많은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 그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도아는 모든 사건을 다 맡을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많은 이들을 돕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양고등학교의 가해자였던 차연 일당이 대학에 진학했지만 익명의 제보로 그들의 추악한 과거가 전부 밝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해당 대학에서는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그들의 입학 취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차연의 아버지인 차 회장이 도하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서 변호사,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시오. 우리 딸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오. 그깟 일은 이미 오래전 일인데 왜 애 앞길을 막는 거요? 도하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제 여동생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 동생의 시간은 영원히 19에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따님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차 회장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이러는 거잖아. 도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그리고 만약 따님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한다면 저는 언젠가 그 모습을 응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하니까요. 도하는 전국의 학교를 돌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늘이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깊은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또한 그는 하늘이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어느 날 도하는 하늘이의 모교인 한양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과거 하늘이의 담임이었던 윤 교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윤 교사는 무척이나 부끄러운 표정으로 도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서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혔더라면. 도하는 윤 교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변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 강연에서 도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서하늘 장학재단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 재단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상처 치유와 학업 복귀를 지원하며 그들이 다시 자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하는 강당 뒤편에 걸린 하늘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이제 많은 아이들이 너의 이름으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될 거야. 오빠가 네가 겪은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할게. 서하늘의 죽음으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하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학교폭력 생존자 회복센터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도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학교폭력의 실태와 현실적인 해결책을 담은 내용으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교육부에서는 이 책을 각급 학교의 필독서로 지정했습니다. 한날 도하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자리였습니다. 도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고 가해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와 교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은폐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하의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학교폭력 예방법은 대폭 강화된 형태로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는 일명 서하늘 조항이라 불리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학교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조항이었습니다. 하늘이의 기일. 도아는 그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꽃과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아가 설립한 재단의 장학생들과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피해 학생들이 하늘이에게 보내는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늘아, 오빠가 많은 아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어. 네가 없는 3년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난 계속 싸우고 있어. 이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너의 이름으로 도움을 받고 있어. 다음 날, 도아는 전국 순회 강연의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아는 하늘이의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 여동생 하늘이는 밝고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했고 매일 밤 창밖의 별을 보며 자신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꿈은 학교 폭력이라는 끔찍한 악몽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도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아는 계속해서 학교 폭력의 실태와 그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제 여동생이 학교 계단에서 혼자 바라봤던 세상은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세상을 희망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 없는 대한민국. 이것은 검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용기를 내어 도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저 지금 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아는 그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친구를 걱정하는 너의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란다. 내가 함께 도와줄게. 그날 저녁, 도아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에는 하늘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19살의 모습. 도아는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보낸 것으로 국가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 자리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유난히 좋아했던 별들이었습니다. 도아는 생각했습니다. 하늘아, 지금 저 별이 되어 오빠를 지켜보고 있니? 난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게. 쇼웨.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아가 말하자 소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심리상담학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나중에 꼭 변호사님처럼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도아는 소영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넌 이미 많은 아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어. 소영아, 네가 용기 내어 증언해준 덕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니. 소영은 책상 위에 자료 한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제가 대학교에서 진행한 학교폭력 인식 개선 프로젝트 보고서예요. 하늘이 언니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장학재단에서 지원받아서 진행했어요. 도아는 자료를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소영은 여러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방관자의 책임에 대해 교육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잘했어. 소영아, 하늘이도 분명 기뻐할 거야.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아가 기다리는 표정으로 바라보자 소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차연이요. 그 아이가 저한테 연락해 왔어요. 한번 만나고 싶다고요. 도아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연은 대학 입학이 취소된 후 해외로 유학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무슨 이유로? 사과하고 싶대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그리고 도안 변호사님께도 꼭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도안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는 차영과 다른 가해자들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했었습니다. 복수심은 그의 마음을 오랫동안 지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변화와 성장에 있다는 것을요. 만나보는 게 어떨까?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변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소영은 안도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그걸 통해 배울 수 있으니까요. 도아는 창밖의 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아, 오빠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이런 변화였지. 내 죽음이 다른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랐던 거지. 다음 날, 도아는 교육부의 제안을 수락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연과의 만남도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에 갇혀있던 자신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방송되는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 변호사님, 과연 이 땅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정말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도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침묵하지 않는다면, 방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는 찾아올 것입니다. 제 여동생 하늘이는 그 용기를 미처 내지 못했고 세상은 그녀의 목소리를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하늘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도아는 새로 문을 여는 서한을 학교폭력 생존자 회복센터 현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였습니다. 현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교폭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었습니다. 도아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센터의 개소는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관심 덕분입니다. 특히 제 사랑하는 여동생 하늘이 그리고 그녀처럼 고통 속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모든 아이들의 이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제 여동생이 학교 계단에서 홀로 바라봤던 세상은 칠흑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세상을 희망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 없는 대한민국. 이것은 검사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도아는 현판을 걸고 센터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따스한 햇살이 센터 내부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도아는 생각했습니다. 하늘아, 이제 너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다시 웃게 될 거야. 오빠가 겪은 고통이, 네가 겪은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나는 앞으로도 계속 싸울게.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너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랄게. 센터의 로비에는 하늘이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오빠, 나 없어도 오빠는 꼭 멋진 검사로 오래오래 살아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오빠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는 도아가 덧붙여 적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의 자랑이 되어줄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줄게. 약속할게. 하늘아. 현판식이 끝나고 도아는 혼자 센터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도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심판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심판자로서 하늘아, 보고 있니 오빠가 약속을 지키고 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도 계속 너의 이름으로 모든 아이들을 위해 싸울게. 하늘에서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마치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아, 오늘도 오빠는 누군가를 지켰어? 너처럼 교실 구석에서 혼자 울던 아이를 이젠 오빠가 대신 울어주고 대신 소리쳐주고 있어. 학교 폭력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을 등질 때까지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작은 목소리를 우리는 이제 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주변에도 또 다른 하늘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힘내라는 응원의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